아씨가 사라지셨답니다. 무슨 말인가? 혼례가 내일이건만. 장승 부인은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난데없이 들이닥친 새벽의 소식은 한 집안을 순식간에 혼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신부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연지곤지를 준비해 놓은 상 위에는 매화, 문양이 새겨진 작은 편지 봉투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혼례, 제 운명이 아닙니다. 혼례는 양반가 혼사답게 대감들과 문객들 앞에서 성대히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댕기며 비녀며 침선방에서 곱게 수놓은 혼례복까지 손볼 데 없이 완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씨가 도망쳤다는 말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합니다. 구독 구. 하녀들은 웅성이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봤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분명 그저께까지만 해도 하지만 누구도 마지막 순간에 연홍아 씨를 본 이는 없었습니다. 다들 두려움에 떨며 입을 다물었고 혼례 날을 앞두고 있었기에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장승 부인은 방 안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해야 할 시댁에는 이미 초원례를 담당할 관원과 사당에 올릴 재물까지 도착해 있었습니다. 신랑 측이 혹여 이상한 기미라도 눈치채지 않을까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대감, 이러다간 큰 망신을 당합니다. 대체 신부 없이 혼례를 어찌 치르란 말입니까? 신랑댁에 알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안으로 방도를 내야 합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조용히 서 있던 한 하녀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향했습니다. 봉이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던 그녀는 싸늘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오거라라. 봉이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하인들에게 이끌려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씨의 자리를 대신해야 할 운명이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에게 더 씌워졌습니다. 봉이는 숨을 죽인 채 낯선 비단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혼례복은 그녀에게 너무 컸고 치맛자락은 익숙하지 않은 곡선으로 바닥을 스쳤습니다. 붉은 가리개로 얼굴을 덮자 세상이 흐릿하게 물들었습니다. 아씨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두려웠지만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강물 위에 발을 들인 셈이었습니다. 행렬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신랑은 말없이 제자리에 앉아 있었고 봉이는 깊게 고개를 숙인 채 모든 절차를 따랐습니다. 연지곤지 아래 떨리는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제자리가 아님을 모두가 알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첫날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봉이는 차가운 손으로 혼례방의 등잔불을 하나씩 밝혔습니다. 불빛은 방 안에 고요하게 번졌고 문이 닫히자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신랑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봉이도 거리를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의 그림자만 바닥에 길게 들이운 채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봉이는 자신의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듯해 심장을 움켜쥐고 싶었습니다. 신랑은 한참을 말없이 봉이를 바라보다 다가와 그녀의 가리개를 천천히 걷었습니다. 그 순간 봉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눈을 감을까 하다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낯설고도 순박했으며 눈동자엔 두려움과 결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신랑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곧 그 안에 진심을 읽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말없이 나누는 침묵과 단정한 거리, 그리고 의도치 않은 인연이 어색하지만 묘한 안정을 주었습니다. 봉이는 자리 한켠에 앉아 아직 벗지 않은 족두리를 쥔 채 잠을 청했습니다. 신랑도 등불을 낮추고 등을 돌려 자리에 누웠습니다. 봉이의 가슴엔 잊지 못할 밤이 새겨졌습니다. 혼례복을 입은 하녀로서 가짜 신부로서 보낸 첫날 밤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너무도 조용한 파문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첫날 밤이 지난 것도 잠시 곧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댁 아씨가 혼례 전날 도망가고 그 집 하녀가 대신해서 혼례를 치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은 바람처럼 번졌습니다.
처음엔 장터에서 수군대는 사람 몇에 불과했지만 하루 이틀 새 마을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신랑 댁에서도 수상한 눈길이 오가기 시작했고 홀레복 속 얼굴을 본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 덧붙으며 의혹은 점점 진해졌습니다. 봉인은 침착한 척했지만 매 순간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녀가 감히 홀레방을 차지했다는 말이 들려올까 두려웠고 어느 누구의 눈빛 하나에도 죄책감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또 다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이가 단순한 하녀가 아니라는 오래전 마을 어귀를 떠돌던 이야기가 다시 입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봉이는 천민의 자식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희미했고 어머니는 그녀가 5살 무렵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이후 저작거리에서 떠돌다 양반가에 들어와 물 깊고 바느질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 어르신들 중 몇은 봉이의 얼굴에서 낯익은 인상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떤 이는 속삭였습니다. 예전에 이 집에서 사라졌던 어린 손녀와 닮았지 않느냐고. 사라진 아씨의 동생 혹은 피부치일 수 있다는 말은 조용히 흘러나왔고 이내 누군가는 몰래 봉이의 생일을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날짜와 나이가 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봉이는 그런 이야기들에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혼례 이후 시댁 어르신들의 태도에서 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로서는 이질적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말을 조심하거나 곧잘 눈치를 보는 모습이 늘어났습니다. 봉이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씩 꿈결처럼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따스한 손에 이끌려 걷던 담장길, 매화가 핀 마당의 빛, 그리고 홍이야 하고 부르던 목소리. 그 모든 조각들이 지금의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어쩌면 이 혼례와 소문의 시작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봉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무엇이든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연이어 부부간의 잠자리는 봉이에게 낯설고 조심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하녀에서 하루아침에 양반가의 며느리로 변한 자리가 무거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옷을 벗지도 못한 채 등을 곧게 세우고 앉은 봉이는 옆에 누운 신랑의 기척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밤은 조용했고 불필요한 말도 손길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아씨라면 익숙했을 말투와 향기, 자태가 없었습니다. 시선 하나, 숨소리 하나가 낯설었습니다. 가리개 아래로 비친 봉이의 눈빛은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양반댁 아씨의 기품보다는 산골 소녀의 순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신랑이 마주한 여인은 거짓을 꾸미려는 사람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신랑은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의심은 품었지만 당장 캐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냥감에 쫓기듯 불안해하는 여인의 눈빛과 수줍은 모습은 신랑으로 하여금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며느리의 본분을 잊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고 앉아있는 모습에서 억지보다 성의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신랑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내로 맞은 이가 이전에 들은 연홍 아씨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연홍 아씨는 말투가 곱고 교양이 있었지만 고집이 셌고 다소 오만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여인은 말수가 적고 수줍지만 정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절을 올릴 때나 하인들에게 말을 전할 때도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그녀를 곁에서 지켜보며 더욱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씨가 맞는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인가? 그러나 봉이의 눈동자에 깃든 진심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피하려 하지 않았고 주어진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신랑은 그런 모습에 서서히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든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가장 진실된 이는 그녀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뜻밖의 첫날 밤과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서 신랑의 마음엔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봉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인의 존재는 서서히 그의 마음에 자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나자 시댁 식구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숨죽이고 눈치만 보던 봉이었지만 이제는 집안의 살림에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그녀를 세아씨라 불렀지만 그녀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세아씨가 되었다 한들 봉이는 여전히 하인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행랑채에 눈이 수북이 쌓였을 때였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중 젊은 하인 하나가 어깨를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봉이는 말없이 걸레를 걷어 쥐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하인들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아씨가 혼례를 올린 양반과 며느리가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봉이는 허리를 숙이고 함께 눈을 쓸었습니다. 손에 물이 묻는 것도 옷자락이 더러워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은 나누어야 빨리 끝이 납니다. 그날 이후 하인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봉이를 몰래 복덩이 아씨라 불렀고 누구는 그녀를 위해 새 수건을 감추어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명령하지 않고 부탁했고 시키지 않고 함께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친 예절이 아니라 오랜 고된 삶에서 스스로 익힌 마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봉이는 마을에서 나는 제철 곡식과 약초를 살피며 어른들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봉이의 행동이 탐탁치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슬며시 그녀가 내미는 따뜻한 숭늉을 받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안채의 장독대 중 하나가 뒤집히고 저장해둔 된장이 바닥에 쏟아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책임을 물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봉이는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어제 장독 옆을 지나며 뚜껑을 덮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날 장독 근처에 간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하녀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릴 뻔했기에 대신 책임을 지려 했습니다. 이 일로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봉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차마 입으로 칭찬을 하진 않았지만 그녀를 불러 따로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신랑 또한 봉이의 이러한 태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민과 호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 대한 마음은 신뢰로 자라났습니다. 봉이의 작은 배려와 부드러운 말투 하인들에게까지 깃든 존중의 태도는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집안 어른들 중 일부는 여전히 봉이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출신을 두고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이는 그것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진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보단 행동으로 증명하려 했고 한 사람씩 한 걸음씩 자신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윽고 봄이 찾아오자 봉이는 마당 한켠에 작은 채마밭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씨를 뿌리고 새참을 차려 하인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봉이에게 있어서 과거를 잇는 일이자 새로운 삶을 심는 일이었습니다. 봉이는 더 이상 도망치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이 집안의 진짜 며느리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은 조금씩 조용히 마음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봉이의 따뜻한 손길은 진심으로 향하는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초봄의 바람이 부는 어느 날 대문 앞에 낯익은 처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망간 아씨였습니다. 가문을 대표하던 도련님들과 마주선 그녀는 먼 길을 돌아온 듯 피곤한 얼굴이었고 시선은 안채를 향해 곧장 뻗어 있었습니다. 도망쳤던 아씨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조용했던 집안을 다시 소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행랑채 하인들은 수군거렸고 어른들은 굳은 얼굴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가장 긴장한 이는 봉이었습니다. 이미 자신은 며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지만 본래 자리에 돌아온 여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자리는 위태로워졌습니다. 심술궂은 표정에 아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고 다만 조용히 짐을 풀고 심술궂은 미소로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분명한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리를 되찾는 것, 그것이 그녀가 돌아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도망친 이유에 대해 묻는 이도 정확히 밝히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아 씨는 혼례 전 신랑에 대해 흉흉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악하고 못생겼으며 여인에게 손을 올리는 이라던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에 겁을 먹고 도망쳤지만 먼 곳에서 소식을 들은 그녀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험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인상과 단호한 말투 속에는 온화한 성정이 깃들어 있었고 봉희에게조차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연홍아 씨는 그 사실을 알고 돌아왔습니다. 잘못 판단했음을 깨달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연홍아 씨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도망친 것을 사과하고 다시 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엔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봉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연홍아 씨가 돌아온 이상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무언가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장독대를 닫고 어르신들의 약차를 챙기고 하인들과 함께 김을 맸습니다. 그러나 연홍아 씨는 그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봉희의 물건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안채의 방안을 원래대로 돌리려 했고 봉희가 쓰던 찻잔까지도 다른 것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내쫓지는 않았지만 그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봉희는 부엌에서 하녀들과 함께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홍아 씨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봉희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집의 체면이 중요하다. 내 마음은 알지만 어른들 눈도 생각해야 한다. 봉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이었지만 분노하지 않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로 살아온 시간은 짧았지만 누구보다 깊이 이 집안을 품으려 노력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무렵 신랑 또한 말이 적어졌습니다. 혼례 이후 처음으로 그가 감정의 꼴을 드러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연홍아 씨와도 대화를 나누었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진심으로 자신 앞에 다가왔던 그 여인 봉희에게 기울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안 어르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홍아 씨는 정식 며느리로 다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봉희의 존재는 그저 일시적인 대체일 뿐이라며 자리를 정리해달라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랑은 처음으로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구를 며느리로 둘 것인지는 내 삶을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를 두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어르신들은 술렁였고 연홍아 씨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그날 밤 봉희는 창문을 열고 봄비가 내리는 마당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그 제자리가 과연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지 이제는 모두의 마음에 물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희는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신분이나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안 어르신들이 모인 사랑채엔 묵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은 인물은 6, 각기 다른 시선을 가진 그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품은 채 말없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은 집안의 며느리 자격을 두고 논의하는 날이었습니다. 봉희와 연홍 두 여인을 두고 이 집의 어른들이 판가름을 내릴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홍의 편에 가까운 듯 보였고 종손인 신랑의 작은 아버지는 봉희를 눈여겨보는 쪽이었습니다. 원님 또한 이 가문과 사돈 맺기를 고려 중이었기에 집안의 체면과 격식에 민감한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연홍아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혼례 전날 제가 경솔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자리를 되찾고자 돌아왔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 믿습니다.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자존심과 후회의 그림자가 동시에 얹혀 있었습니다. 이어 봉이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씨의 자리를 잠시 지킨 하녀일 뿐입니다. 다만 며느리로서 주어진 시간을 정성껏 살았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껏 해온 대로 말보다 행동이 말하게 두었습니다. 신랑이 앞에 나섰습니다. 그가 입을 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전 봉이와 혼례를 치렀습니다. 처음엔 속임수였지만 그 속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며느리 자격이 혈통이나 출생으로만 정해진다면 이 집은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집이 됩니다. 말은 분명했고 목소리는 낮았으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원님은 팔짱을 끼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면 본디 혈통은 무너뜨릴 수 없는 근간이라 하옵니다. 허나 이 아이는 양반의 자손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들리옵니다. 거기에 확실한 근거는 있소? 모두가 봉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봉이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지만 이내 담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은 희미합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양반의 첩이었고 저는 정실의 아이가 아니라 양반의 피를 잇고 있다고요.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그 고백은 방 안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마당을 바라보던 노부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의 맏며느리이자 대가의 어른이었습니다. 사람이란 겉으로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옵니다. 그대들이 논하는 것은 혈통이라 하나 내가 보기엔 두 여인 중 누가 이 집을 아끼고 누가 사람을 헤아리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봉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봉이가 새벽마다 약탕기 돌리는 소리를 들었고 안채마루 틈새의 먼지를 쓸어내는 모습을 보았소. 그건 아무도 시킨 일이 아니었소. 다른 어른들도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오랜 시간 집안을 지켜본 이들이었습니다. 연홍은 그제야 분노 아닌 절망에 가까운 눈빛으로 봉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당연히 되찾을 수 있을 줄 알았던 자리가 이제는 되레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논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봉이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보다 삶이 증명해낸 일이었습니다. 봉이는 그날 밤 조용히 방에 앉아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릎엔 장독 옆을 정리하다 생긴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프지만 증명이었습니다. 그가 이 집에 남기 위해 얼마나 다짐했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흔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봉이의 방을 찾았습니다. 앞으론 이 방을 내 방이라 부르겠다. 정식 결정은 어르신들이 하시겠지만 내 마음은 이미 너를 며느리로 여긴 지 오래다. 봉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람됨이냐, 예의냐, 혈통이냐, 정성의 시간들이냐.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봉이라는 이름은 이제 하녀가 아니라 한 집안의 중심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아씨는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었지만 안채에 남아있는 모든 시선이 봉이를 향해 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랫사람들이 길을 트고 마을 사람들이 인사하며 지나갔겠지만 이제는 봉이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감히 하녀 주제에 자신보다 먼저 일어나 안채를 정리하고 시어머니의 옷을 대신 챙기며 종종 걸음으로 신랑 곁을 지키는 모습을 보며 연홍은 속이 뒤집혔습니다. 봉이의 존재는 그 자체로 연홍의 실패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참지 못했습니다. 정식 며느리 자리를 되찾기 위해 조용히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히 생활했지만 뒤로는 봉이의 출신을 들춰내기 위해 외부의 사람을 보냈고 심지어 집안 하인들에게 돈을 흘려 봉이에 대해 헛된 소문을 퍼뜨리려 했습니다. 봉이는 사실 떠도는 천민의 자식이다.
양반 자제를 유혹해 자리를 꿰찬 것이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씨는 결정적인 한 수를 노렸습니다. 봉이가 과거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다는 거짓 편지를 만들어 시어머니 앞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봉이의 이름을 명기한 그 편지에는 그녀가 혼례 전에 다른 사내와 도망치려 했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시어머니는 처음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봉이가 그런 일을 벌일 성정이 아니란 것은 시어머니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편지의 글씨체가 부자연스럽고 봉이의 말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신랑은 말없이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봉이 몰래 편지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끝에서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인을 매수한 것이 연홍아 씨였으며 편지를 전달한 이 또한 그녀의 유모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신랑은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집안 어른들을 불러 모든 사실을 밝히고 그 자리에 연홍아 씨를 직접 불러 세웠습니다. 연홍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물증과 증인이 앞에 놓이자 그 단단한 얼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요! 내가 했습니다! 그 자리! 원래는 제 것이었으니까요! 그 외침은 마치 파도처럼 방 안을 덮쳤습니다. 사랑채 안에 모인 어른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돌렸고 맏며느리인 노부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망은 이해하겠지만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려 한 죄는 무겁다. 그 말 한마디로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연홍아 씨는 그날로 며느리 자격을 박탈당했고 부끄러움을 안고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마는 준비되지 않았고 연홍은 짐을 이고 끌며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한때의 고은아 씨는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집 담장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봉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신랑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아 조용히 사과하려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일이 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나는 진작부터 부인 믿고 있었소. 그 자리, 누구의 것도 아닌 당신 것이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봉이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깨를 떨며 흐느끼는 그녀를 향해 신랑은 조용히 등을 감쌌습니다. 더는 누구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고 더는 그 자리를 넘보는 이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자리는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피도 출신도 아닌 진심과 시간이 만든 자리였습니다. 봉이는 이제 당당히 마루를 오르고 어른들에게 차를 내어드리며 하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녀가 명당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 명당을 얻은 것이라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봉이가 헛구역질을 하며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순간 시어머니는 반가운 기색으로 외쳤습니다. 혹 임신한 것이 아니더냐. 여봐라 의원을 불러라. 집안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원이 들것에 약장을 메고 급히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봉이는 창백한 얼굴로 진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의원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씨께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것도 두 아이를 품으셨습니다. 쌍둥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이 집에 드디어 복이 들었구나. 신랑은 말없이 봉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그 손길에 봉이는 미소를 머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봉이의 임신은 온 집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봉이를 위한 보양식을 직접 챙겼고 하인들도 그녀의 짐 하나 들지 못하게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토록 조심스럽게 다뤄지던 여인이 이제는 모두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봉이는 방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장독의 된장을 살피고 실내 정리를 돕고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장 빛나던 것은 아이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신랑은 매일 밤 곁에 앉아 아이들의 태동을 손으로 느꼈습니다. 봉이가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고
무거워진 몸에 맞게 방 안 구조를 바꾸는 것도 그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봄 기운이 퍼지던 어느 새벽 봉이는 갑작스러운 진통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여인들을 불러 방을 정리했고 동네의 유명한 산파까지 불러들였습니다. 진통은 길었고 방 안엔 긴장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봉이는 끝까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 곧 두 번째 울음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옵니다. 한 명은 아들이고 또 한 명도 아들입니다. 산파의 외침에 사랑채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고 신랑은 말없이 무릎을 꿇은 채 봉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이후 봉이는 집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대를 잇는 안주인이자 모두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연홍아 씨의 음모로 인해 흔들렸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봉이가 보여준 마음 씀씀이, 따뜻한 품성 그리고 묵묵히 쌓아 올린 세월이 그녀를 진정한 주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은 정우와 도연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하나는 바를 정, 하나는 밝을 현. 두 아이는 엄마를 닮아 온순했고 아버지를 닮아 총명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안을 복이 드는 집이라 불렀습니다. 봉이가 시집 오고 나서 안채의 웃음이 떠나지 않고 곡식이 잘 되고 가축이 병들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길에서 봉이를 보면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아이들은 그녀의 치마폭을 따라다니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인들은 여전히 그녀를 아씨라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주인처럼 따랐습니다. 봉이는 그 호칭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봉이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마당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였던 날 겁에 질려 떨던 그 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은 마음에서 자라고 사람됨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봉이는 조용히 아이들의 머리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 신랑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신랑은 아무 말 없이 웃었고 봉이도 그 웃음에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한 계절이 가고 또 다른 계절이 오듯 봉이의 이야기는 따스한 사랑과 함께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가지요.